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챗GPT의 작동 원리와 윤리적 AI 사용 가이드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이제 텍스트 생성형 AI의 대표격인 챗GPT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를 이해하고 윤리적 활용 방법을 숙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란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학습한 후 이용자 요구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코딩 등 새로운 콘텐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생성형 AI는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형태에 따라 텍스트 생성형 AI, 이미지나 동영상 생성 AI, 음악이나 음성 생성 AI, 코드 생성 AI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생성형 AI는 가장 대표적인 게 챗GPT가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 MS 오피스에서 만든 MS 코파일럿, 그리고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버 X, 리튼 등 여러 텍스트 생성형 AI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나 동영상 생성 AI는 달리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AI고, 동영상 생성 AI로는 소라, 러너웨이 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음악이나 음성 생성 AI는 수노, UDO가 대표적이고요. 코드 생성 AI는 GitHub, 코파일럿 등이 있습니다. 주요 텍스트 생성형 AI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AI입니다. 인터넷상에 수많은 문서를 학습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용해 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대화가 아주 자연스러워서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랄지 이미지 생성, 코딩, 정보 제공 등 여러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은 강의 자료 준비랄지 연구랄지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학습하시려는 분들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좋은 A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한 AI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나 엑셀이나 PPT 등에서 문서 작업을 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용자의 문서 작성이나 데이터 정리, PPT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 웹페이지나 웹문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요약할 수 있는 요약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만든 것인데 역시 이제 텍스트랄지 이미지 생성, 데이터 분석, 번역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과 통합되어서 지메일이랄지 구글 독서와 같은 구글 서비스와 잘 연동된다는 특성이 있고 유료 버전의 경우 과학적 계산이나 논리적 추론 등 전문적인 분야의 고급 작업 수행에 적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클로드랄지 퍼플렉서티라는 텍스트 생성형 AI가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개발된 텍스트 생성형 AI는 대표적으로 네이버에서 개발한 클로버 X가 있고요. 있습니다. 클로버 X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처리 능력이 있고 한국의 문화, 역사,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다는 강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튼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리튼이라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한국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한국 사용자의 친화적인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검색이랄지 무료 이미지 생성, 그리고 유튜브나 문서 웹사이트를 보다가 요약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기소개서랄지 레포트랄지 블로그 자동 완성 기능 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기능 중에 AI로 탐지하기 어렵도록 자연스러운 말투로 다시 작성해주는 AI 탐지 방어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리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젊은 세대들, 20대 대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좀 더 친화적인 그러한 특성을 지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챗GPT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오픈 챗GPT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첫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챗GPT는 이제 텍스트 생성형 AI로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가장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AI인데 챗GPT가 2022년 11월에 제품이 출시되었는데 출시 2달 만에 월간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월간 이용자 수가 2억 명에 달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앱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은 사용자 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AI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챗 GPT가 화제일까요? 첫 번째 특징은 제가 보기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대화하듯 쉽게 A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이 가장 챗 GPT가 그렇게 단기간에 화제가 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어 처리가 가능하다. 그냥 우리가 이런 보통 하는 대화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복잡한 언어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웠었죠. 그렇지만 이제 누구나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 사이에 사용하는 이러한 자연어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똑똑하다는 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챗봇은 이제 뭐 사용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답변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반응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답변의 질도 별로 좋은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챗 GPT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질문에도 순식간에 답변하고 또 문서를 요약해달라면 요약해주고 번역을 요청하면 영어로 또 번역하고 영어를 한국어로 뭐 중국어로 일본어로 5만 가지 언어로 금방 번역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떤 것은 아이디어를 제안해달라 하면 또 아이디어를 생성해주고 코딩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요청하는 활동들을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또 그 질적 수준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 같은 경우 미국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의 성적으로 합격하고 미국 대학 입학 시험에서는 수학과 언어 부문에서 상위권 성적을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챗 GPT가 그렇게 선풍적인 화제를 몰고 온 것이죠. 더구나 이러한 챗GPT는 정신노동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변호사, 기자, 번역가, 소프트웨어 개발, 창작자 등 직업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챗GPT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챗 플러스 GPT가 결합이 된 용어죠. 그래서 채트라는 것은 대화하다, 채팅하다, 수다 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식이 대화형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연어, 일상어로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자연어, 컴퓨터 언어가 아닌 자연어로 대화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Generative는 생성형, Pre-trained 사전학습 변환기 이런 뜻인데,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방대한 데이터를 사전학습한 다음에 구축된 언어 모델을 사용해 문장 안에서 앞서 등장한 단어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나올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의 순서를 확률적으로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AI 모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이제 결합해서 그 의미를 생성해 보면 챗 GPT라는 것은 사전학습된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텍스트 생성하는 AI를 대화, 채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간과 컴퓨터의 언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어떻게 해서 앞에 나오는 문장을 통해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막 태어났을 때는 언어를 말할 수 없지만 성장하면서 수많은 문장을 듣고 써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에 나올 단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문법 구조도 자연스럽게 터득을 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장 정보를 학습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GPT에서 프리트레인드를 해서 사전 학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챗 GPT 모델은 도대체 무엇을 사전 학습했을까요? GPT 모델은 인터넷상에 있는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텍스트 데이터들을 모두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전자책과 문학작품, 또 학술 논문, 연구자료, 그리고 온라인 포럼이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올라온 글, 댓글 등 이러한 대화 기록, 온라인상의 대화 기록도 모두 다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뉴스, 미디어 콘텐츠도 학습했고 기타 아무튼 인터넷상에 있는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여러 형태의 다양한 텍스트 자료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4 모델 같은 경우는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GPT-4o 모델은 2023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GPT 모델은 어떻게 문장을 생성하는지 그 생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밥을까지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단어가 생성이 되어야 할까요? 그 GPT 모델은 인터넷상에 있는 수많은 문장들을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습한 결과, 먹었다가 나올 확률은 70%, 굶었다는 35%, 버렸다 13%, 마셨다 2%. 이 확률은 이제 정확한 확률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문장을 학습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이 단어 뒤에는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 하는 통계적인 확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PT 모델은 여기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러한 단어를 선택해서 문장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GPT 모델의 문장 생성 과정은 통계적으로 나올 확률이 가장 큰 단어를 예측해서 문장을 빈자리에 채워넣으면서 문장을 계속적으로 생성해고 완성해가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텍스트 생성형 AI를 사용하실 주의사항으로는 할루시네이션, 번역하면 환각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도 실제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는 현상을 환각이라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생성형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생성해내는 현상을 환각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각현상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훈련 데이터의 한계 때문입니다. AI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학습한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포함된 경우 AI도 당연히 잘못된 정보를 학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답변을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확률 기반의 답변 생성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AI는 질문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 확률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변의 진실력과 상관없이 그럴듯한 답변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모델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맥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교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기술적인 정보나 개념에 대해서는 반드시 논문이나 학술 자료, 공신력 있는 기관의 문서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반드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을 재생성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재생성을 통해 답변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성형 AI는 질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약간 달리하면 또 답변을 달리 생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의 표현을 요지는 동일하지만 질문의 표현을 해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약간 달리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서 그 결과 답변이 이전 답변과 동일하다,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생성형 AI를 통해 답변의 일관성을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사용하다가 이제 코파일럿이나 제미나이 이런 다른 AI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서 동일한 답변을 한다. 그러면 환각 현상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챗GPT든 어떠한 텍스트 생성형 AI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환각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경고 문구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환각 사례를 보시면 이제 2023년 일인데 이제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왔기 때문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제 질문을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변이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종대왕 시기에 맥북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바로 환각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다시 한번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여전히 환각 현상이 나타나는가 해서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제 환각 현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진다는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가상의 이야기다. 세종대왕은 15세기 초반에 살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전자기기나 컴퓨터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환각사례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보면 챗GPT 등 생성형 AI의 업그레이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몇 달 만에 기능이 개선되고 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생성형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초기에 여러 가지 오류들, 환각 현상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돼서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이용자가 급속도로 늘어가면서 학교 과제에 챗GPT를 활용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할 것인지의 문제부터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나 신종 사기 사건들이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생성형 AI 사용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을 발간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가이드북에 포함된 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들을 간추려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의 윤리적 사용을 위해서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 그리고 책임 있는 AI 사용 방법,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 생성, 배포 금지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었을 경우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 기술, 노력의 결과로서 만든 고유한 창작물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자동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창작적 표현을 추가했다면 그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2023년에 국내에서 생성한 생성형 AI로 만든 영화 수로부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저작권을 첫 번째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AI 수로부인은 나라 A 필름이라는 제작사에서 만들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서 AI 창작물이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에 인간의 노력이 투입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저작권을 인정해서 편집 저작물이라는 형식으로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AI 수로부인은 이제 여러 가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제작을 했는데 그 시나리오 작성할 때는 뭐 GPT-4라든지 클로바X 이런 텍스트 생성형 AI를 그리고 이미지 만들 때는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생성 AI를 그리고 그 비디오 생성할 때는 젠2 같은 영상 생성 AI로 그리고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 같은 여러 AI 도구를 활용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편집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어떤 미세 조정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인간의 노력이 투입되었다. 그래서 나라 지식정보의 역할이 컸다 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편집 저작물로 등록이 인정을 해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생성형 AI를 활용해 연예인과 유명인 얼굴이 나오는 컨텐츠를 만들어 개인 블로그나 SNS에 올릴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되는가? 답변은
생성형 AI가 제작한 결과물이라 해도 연예인이나 유명인처럼 공인의 초상임을 알 수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의 초상도 허락 없이 게시된다면 초상권 침해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단 이용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및 게시 중단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를 개인 SNS에 올릴 경우 출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이에 대한 답변은 생성형 AI 결과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법령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참고한 원저작물이 있고 생성형 AI가 생성한 결과물에서도 원저작물이 그대로 감지된다면 원저작물의 저작자 혹은 원출처를 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가의 화풍으로 A라는 상황을 그려주세요 라고 이미지 생성 AI에 프롬프트를 입력했다면 결과물을 이용하면서 어느 작가 또는 어느 작가의 화풍을 참조한 것임 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감 있는 AI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학교 과제에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게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은 과제로 보고서를 쓰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쉬울 것 같아서 생성형 AI를 통해 작성하려고 한다. 요즘 다른 사람도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성형 AI를 이용해 나온 결과물을 그대로 과제로 제출하면 학습자 본인의 학습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교수자의 수업권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는 과제를 할 때 보조적인 도구로만 활용하고 최종적인 보고서 완성은 이제 그 생성형 AI가 만든 컨텐츠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고 수정해서 학습자 본인이 직접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전의 작품을 출품할 때 이제 음악이나 포스터, 수필 등 공모전이나 경진대에 참여할 때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만든 작품을 출품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공모전이나 경지대회는 참가자가 직접 자신이 창작한 작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을 제출하면 자칫 부정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 주최 측에서 미리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그것을 준수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회 주최 측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업무에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은 생성형 AI와 대화를 나누면서 회사 정보를 올린 적이 있는데 어쩌다 기밀 정보까지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래서 회사 기밀 정보가 유출되면 경우에 따라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GPT 같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회사 자료 중 앱으로 공개돼서는 안 될 회의록을 올려서 요약해 된다든지 또 무슨 코딩을 하면서 좀 이거 좀 검토해 주랄지 이런 식으로 내부 자료까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내부 그 프로그램을 한번 올려서 검토하다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 그리고 해외 기업들도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하고 자체 모델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위 조작 정보 금지. 이제
재미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그냥 재미로만 했는데 만들어 배포했는데 처벌받나요? 에 대해서는 이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명시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가짜 정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는 만들어서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특히 이제 딥페이크라고 해서 딥페이크가 사회 문제가 특히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영상을 이미지나 영상 만든 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딥페이크란 것은 딥러닝 플러스 페이크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합성하는 기술을 딥페이크 기술인데 최근에는 이제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합성 대상으로 확대되어서 되거나 음성 데이터를 조작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최근에 이제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북한의 김여정이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딥페이크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생성형 AI와 나눈 대화가 학습되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나요? 혹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지 걱정입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성형 AI와 나눈 대화는 학습 데이터로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제공이 되는 등 노출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 AI사는 이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의 대화는 우리 시스템 향상을 위해 AI 교육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랄지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회사, 조직 등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 아래 보시는 표는 이제 생성형 AI를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그리고 이제 타인의 권리 침해가 있는지, 타인의 명예훼손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혐오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나 기업 기밀 등을 혹시 제공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허위 저작 정보를 만들어내지 않았는지, 그 생성형 AI가 결과물의 정보에 편향된 내용이 없는지 체크하라는 거, 그리고 환각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사실 확인을 반드시 하라는 거, 그리고 생성형 AI는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반드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 과잉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한 것들이 핵심적인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강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오늘 2강에서는 이제 생성형 AI, 챗GPT의 작동 원리, 그리고 생성형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성형 AI를 직접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